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이상국가의 홈.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생명활동을 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서 소규모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는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명의 발전 단계가 생산물을 협업과 분업으로 생존수단을 획득하고 분배하여 소비하지 않는 이상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공동체의 운명이 곧 개인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공동체의 양적 성장이 개인의 양적 성장과 일치하게 되어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도 없고, 인간의 후천적 무한을 구성하고 있는 관념 역시 공동체의 이익 이꼬로 개인의 이익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번영하면 자동적으로 개인도 번영하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와 개인을 통일시하겠죠. 하지만 공동체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되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사회의 양적 성장은 공동체 내 공동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양적 성장이 공동체의 분화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 공동체를 생성시키면서 다른 소속감을 지닌 개인들이 생성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생성되겠죠. 권력을 지니는 집단이 생성되고 부를 지닌 집단이 생성됩니다. 물론 권력과 부를 동시에 지닌 집단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이는 고대 농경국가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겠죠. 그래요. 광대한 토지를 지닌 이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였죠.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악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악이 제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신분제나 신분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나타나 권력이나 부를 제도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를 하는 집단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권력이나 부를 독점적으로 독점하려는 집단, 그 집단에 이런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신분제 사회가 되는 거죠. 현 시대에도 대표적인 그러한 집단이 있죠. 겉으로는 뭐 평등 이런 걸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가요? 공산당이 권력과 부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죠. 독점하고 있잖아요. 신분제 사회인 거죠. 이외에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들 역시 생성되는데,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조직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것으로 공동체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체를 뜻하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뭐 여러 의미로 사용되죠. 한 단어가. 조직체는 현실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여러 명의 인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는 조직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처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인적 물적 토대를 선명하게 갖춘 집단을 가리키는가 하면 인적 물적 토대를 선명하게 갖추지 못한 집단에 사용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인적 물적 토대를 분명히 갖추었죠. 하지만 민족 공동체는 또 다르죠.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않죠. 그래요. 종교 공동체는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춘 경우도 있고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공동체는 일종 소속감과 결합된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선명한 목적과 결합된 집단을 가리키는 조직체와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소속감만 있으면 공동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체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기업, 선명한 목적이 있죠. 공동체는 꼭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목적이 같으면 소속감 역시 생성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조직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역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소속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 성격과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공동체, 한국은 한민족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관념적인 거죠. 한 핏줄이다. 물론 이제 인류의 기운으로 돌아가면 전 인류는 한 핏줄이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정말 한 핏줄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한 핏줄이라 생각하잖아요.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여 조직체가 분화되고 지적 개념이 성장하게 되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집단들의 수 역시 후천적 무화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요. 현 시대는 다양한 조직체가 생겼고 한 개인이 여러 그 조직체에 가담하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의 소속감을 갖출 수 있죠. 최근에는 성별로 인간들을 분류하여 사회를 분석하려는 견해도 등장했는데 이를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2017년, 18년에 페미니즘이 아주 크게 유행했죠. 미투 운동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죠. 반발도 있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뭐, 그냥, 그저 그렇죠. 인간들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여 잘 되길 바라는 감정이 있으며, 잘 되도록 끊임없이 변형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잘되게 변형하려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는 인생의 목적이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 혹은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동일시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는데, 인간은 저마다 발전적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공동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면 공동체를 발전시키려 하겠죠. 그 기원은 육혼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에서 혼들이 선명하게 나타난 순서를 규정하자면 육혼이 가장 먼저 선명하게 나타나고 육체 성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육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니 그렇죠. 이상국가의 혼, 지혼, 예술혼의 순서로 선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원 예술은 이렇게 이상국가의 지원 예술론의 순서로 혼들이 나타나며 발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는 무엇이 먼저이고 후인지 구별하기 어렵죠. 이런 순서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쓰니는. 수렵 채집 시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속된 집단이 하나이고 그 집단이 소규모이며 생존 수완 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공동체가 잘 되는 핵심은 양적 성장일 수밖에 없는데 고대 유물 유적의 흔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풍족하지 못하고 개인별로 결핍을 느끼는 곳에서는 항상 양적 성장이 핵심이 되겠죠. 양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신념이 없는 이상. 한국도 장기간 그랬죠. 수십 년간 군사정부 때 지금도 양적 성장을 핵심으로 삼는 이들이 많겠죠.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도 분배형식은 존재하였겠으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획득하는 생존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함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만큼 획득하였을 것이며 분배 형식은 그러한 집단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동으로 획득하고 공동으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분배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공동으로 소비하는 경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어 소비하는 것이 이러한 집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체적인 힘이 세다고 하여 약한 이의 것을 약탈하여 소비하고 어른이라고 하여 아이의 것을 약탈하여 소비한다면 이러한 집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소규모를 그렇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할 경우 결론적으로 수렵채집 시대에서 이산국가의 혼은 양적 성장의 핵심으로 그러한 목적에 입각해 이산국가의 혼 역시 모든 구성원들 마음에서 활동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직 양적 성장만이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발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이르면 조직체가 분열되어 다양한 집단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에 소속되고 지역에 소속되며 가족에게 소속됩니다. 자급자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은 토지와 같은 작업수단을 풍족하게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집단의 공동체라는 감정을 지니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합니다. 권력이 나타나고 권력을 이용한 신분제가 생성되어 약탈 행위가 발생하면 권력을 통해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하는 자들끼리, 약탈당하는 자들은 약탈당하는 자들끼리 공동체라는 감정을 지닐 수 있는데 이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념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갖추지 않았는데 공동체로 인식한다는 관념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의식을 제도적으로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다면 실체가 있으니 관념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관념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니 편 내 편이라면서 우파좌파 이라면서 우파인사는 우리 편, 우파인사들은 우파인사는 우리 편, 좌파인사는 좌파인사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겠죠. 그런 것은 관념적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구별이고 이 구별은 세분화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 역시 보다 큰 권력을 지니기 위해 집단들을 이루며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권력을 지닌 인간 외에도 부를 지닌 인간 역시 나타나는데 권력과 부를 동시에 지닌 인간 역시 존재하지만 부만을 지닌 인간 역시 생성 가능합니다. 부를 통해서도 고리대라는 방식을 통해 약탈이 가능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수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고리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체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처한 입장이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서는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변형 방식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념들은 주관성을 강하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공동체의 이익이 그래요. 제각각이고 이러면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사회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고도로 분화되고 인간의 욕망 역시 다양해져 공동체라고 느끼는 관념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 국가, 인류, 지역, 혈연, 학연, 종교, 인종, 성별, 사상, 부, 소속된 직장 등등에 따라 공동체로 인식되는 범위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범위나 대상이 같더라도 비중이나 지식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다른 견해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어떤 공동체 의식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요.
민족 의식도 있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안 미치는 경우도 있고, 중시하는 집단도 있고, 크게 중시하지 않는 집단도 있고. 국가의식, 국가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인, 한국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을 일대하는 제도가 우수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북한과 비교하면서 인류, 한국인들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고, 지역 선거할 때 보면 그래요. 제법 큰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죠. 그래요. 이 정치 영역에서 그렇고, 혈연, 학연, 종교, 인종, 따져볼 수 있겠죠. 각 사회마다 어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칠까. 소속된 직장, 직장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 반발이 있죠.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 변경 방식 역시 수없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상국가의 혼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상국가의 혼 역시 수없이 다양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중시하겠죠. 이상국가가 지녀야 할 견해가 있는데 섭리에 합당한 게 있겠죠.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게 되겠죠. 사회의 양적 성장이 개인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회의 양적 성장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양적 성장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발전의 효과를 못 누리는 개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대체로 누리는데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회의 양적 성장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양적 성장이 이상국가의 혼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여 사회의 평균 소득이 20%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사람은 소득이 30% 증가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소득이 10%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30% 증가한 인간의 행복을 느끼며 여전히 양적 성장을 이상국가의 혼의 핵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10%만 증가한 사람은 자신이 발전적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 형식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인간의 이상국가의 혼은 분배 형식을 변형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우선시하는 경우.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전체 공동체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어떤 이익에 바탕하여 세상을 재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형하고자 하는 욕구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은 의식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내에서 분화되어 별도의 기관을 대부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인식하는 대상들 및 비중, 처한 입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태를 지닌 의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를 지닌 의지는 창조와 파멸장과 결합하여 특수 이상국가의 혼을 구성하게 되고, 특수 이상국가의 혼은 심동 과정에서 대상과 실현 방식을 구체화하여 실천적 활동이 전개되는데, 공동체의 변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적 활동을 통해 표출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국가의 혼이 크게 두 가지로 분화되어 있죠. 시장 지배 시대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겠다. 우파 시민이죠. 한국 건국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요. 우파 시민들은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의 제도에 근거한 나라의 그 경제 제도가 되겠죠. 무엇을 첨가하는 정치 제도, 민주 정치 제도를 결합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근데 이제 그래요. 나라를 세울 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데가 있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시장과 민간 기업을 부정한, 사유재산을 부정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이들이 또 있었죠. 그러한 이들은 타국, 특히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을 세운 거예요. 전쟁도 했죠. 전쟁은 불가피하겠죠. 한반도에 한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있는 이상, 그래요. 전쟁은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냥 각자 따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또 아닌데 또 한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쟁은 불가피해지는 거죠. 섞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있죠. 한국을 세우면서 그래, 반공이 한때 널리 유포됐고, 한국을 세우는 정신 중에 하나가 반공이라 했죠. 확실하게 제거를 못하는 거죠. 소수로 있다가 현 시대에 있어서는 또 제법 많이 퍼져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감정 변화가 있죠. 구체적 지를 지닌 공동체 변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면 의지가 생기죠. 형태를 지닌 의지. 특수 이상국가요. 저마다 이상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좀 견해가 다르죠. 그 심동이 일어나고 실현 방식과 대상을 찾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된다. 다시 혼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순환 형태를 지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이상국가의 혼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들의 이상국가의 혼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니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국가는 다양한 개별 조직체로 분화되고 다양한 관념적 공동체식이 나타납니다. 정치가들은 이상국가의 혼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공직을 얻게 되면 그렇죠. 이상국가의 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권력의 획득을 필요로 합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들과 집단들을 동원하는 것은 방식이 변할 뿐 본질적 차원에서는 역사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권력 획득에 필요한 인간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데,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민주정치 제도가 결합되어 있어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의 위치에 권력을 시행하는 인간들, 속된 말로 정치 나부랭이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기를 얻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악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악은 항상 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고 일부 인간들은 악이 절대자의 뜻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악을 악이라고 하면서 실현하자 그러진 않죠. 선으로 포장하는 거죠. 세상에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고 있듯이 악 역시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의 세계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면에서 보면 악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거죠. 선과 악. 짐승들의 삶을 보면서 선과 악을 따지지 않죠. 강간을 하건 살해를 하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악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할 때 그러한 의식은 악령이 됩니다. 악령 역시 모든 인간들에게 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악령 역시 마음에서
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혼돈과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령이 이성국가의 혼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인간도 살아가면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악령과 결합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절대자의 뜻이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가 존재하니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자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며 인간은 절대자의 뜻과 결합하여 이성국가의 혼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해야 되겠죠. 악령의 견해를 이상국가로 삼으면 큰일 나겠죠.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절대자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스태합하면 구성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이 돼요. 확인도 가능하죠. 그러면 악령이 실현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의지에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도의 의지는 개별 인간이 지니는 의지에 영향을 끼쳐 이성국가의 혼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되면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들로 분화되고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의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영역들과 다양한 삶의 양식들의 필요한 형태를 지닌 다양한 의지를 개인별로 심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의지는 제도의 의지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와 개별인 개인을 인도하는 절대자는 통일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의지에서도 절대자의 의지가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와 개별 개인을 인도하는 절대자는 통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관에서 사로잡히게 되면 주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지닌 의지가 독립하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와 대립하며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와 단절됩니다. 단절되면서 악령과 결합하겠죠. 단절되는 원인은 개별 개인과 함께하는 절대자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자와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그 자리를 악령이 대체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런 개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리도 다 증명이 알 수 있는 거죠. 왜 멸망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죠. 한국에도. 이러한 상태는 감정이 격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결국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나 자신에게 파멸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절대자도 그렇고 악령도 그렇고 무형이죠.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존재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따라서 항상 절대자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빠지더라도 신속히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것은 악령과 결탁한 것이거나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양적 성장, 사회의 정의의 실현. 이것을 한번 봐라.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겠죠. 사회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지배 시대가 도입되면 시장지배 시대 제도의 근간 나라를 세우면 크게 양적 성장이 되죠. 정의도 많이 실현되죠. 신문제도가 파괴되면서. 조선 정부는 어떤가요? 조선 말기를 보면 사회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 양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 시대 제도의 근간 나라를 세워야 되죠. 일본은 세웠고 조선은 세우지 못했죠. 그럼 멸망하잖아요. 20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떤가요? 많이 세워졌는데 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 실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나름대로 내세웠지만 어떤가요? 공산당이 부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신분제도를 형성하면서 그래요. 수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 시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염두에 두면 두 가지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 하늘나라 법은 그 뒤에 쓰여졌죠. 태극신금 2017년에 쓰여졌고, 하늘나라 법은 대충 보면 유튜브를 만들 때 쓰여졌겠죠. 대략 보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4년 전이죠. 2020년 정도 만들어진 거죠. 한 3년 뒤에 만들어진 거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겠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서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되겠죠. 역사는 자본의 발전의 역사다. 그랬죠. 현 시대는 시장지배 시대다.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지배 시대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은 왜 멸망했나요? 조선시대 때도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극소수였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일본은 성공했고 조선은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사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렇죠. 나라의 멸망과도 열부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구체적 내용을 쭉 세웠어요. 이웃 국가들이 종용하고 적국이 두려울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전 세계가 국가로 단위로 사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제시했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불이익 강부적 시스템을 제거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말도 있고,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 그런 말 좀 좋은 말이 있어요.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생긴 것이죠.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 여유적 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쁜 말이 없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